대한민국 땅덩어리 좁다고 무시하십니까? 건설판으로 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전 세계 랜드마크의 뼈대를 세운 한국건설의 위력, 지금 숫자로 낱낱이 파헤칩니다. 1965년 태국 고속도로 하나 따내려고 땀 흘리던 나라가 2026년 오늘 누적 수주에 9,600억 달러, 우리 돈 1,280조 원을 찍었습니다. 이게 어떤 수준이냐? 대한민국 1년 예산이 600조 원대입니다. 그 두 배를 해외 건설판에서 벌어들인 겁니다. 추상적인 찬사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냉혹한 숫자와 콘크리트 덩어리로 승부 보겠습니다. 세계 최고층 빌딩 부르즈알리파 828m 한국건설사가 올렸습니다. 세계 최장 현수교 터키 차나칼레 대교 주탑간 거리 2021m 한국건설사가 박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한가운데 도시 하나 통째로 세운 주베일 산업항 1976년 수주에 9억 3천만 달러. 당시 대한민국 정부 예산의 25%를 단 한 방에 따낸 겁니다. 이게 운이었을까요? 실력이었을까요? 지금부터 50년 한국 건설 신화를 해보합니다. 화려한 수사 없습니다. 팩트만 던집니다. 준비되셨습니까? 1973년 10월 중동에서 전쟁이 터집니다. 제4차 중동전쟁 욤키프르 전쟁입니다. 전쟁 끝나고 산유국들이 석유 가격을 4배로 올립니다. 오일 쇼크입니다. 전 세계 경제 패닉 상태.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석유 부자들이 돈 벌었으면 뭐 하겠나? 쓸 곳을 찾겠지. 우리가 그 돈 쓸 곳을 만들어주자. 논리 단순합니다. 오일머니가 어디로 흐를지 정확히 읽은 겁니다. 1974년부터 본격적으로 중동 건설 시장 공략 시작합니다. 웬 땅의 헤딩? 아닙니다. 치밀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1976년 2월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109를 따냅니다. 계약 금액 9억 3천만 달러. 지금 환율로 환산하면 약 1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시 맥락입니다. 1976년 대한민국 정부 전체 예산이 37억 달러였습니다. 그 25%를 단 하나의 프로젝트로 따낸 겁니다. 이게 얼마나 미친 스케일이냐?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쓸 돈의 4분의 1을 한 회사가 벌어온 겁니다. 대박? 그 단어로는 부족합니다.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이날 이후 한국건설의 판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주베일이 뭐였냐? 아무것도 없던 사막입니다. 물 한 방울 없고 전기 한 줄 안 들어오는 황무지. 거기에 항만, 공장, 주택, 도로, 전기, 상하수도 전부 건설하는 겁니다. 도시를 통째로 만드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난이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름 기온 50도 넘는 사막에서 콘크리트 작업해야 합니다. 현지 인력? 없습니다. 기술자? 없습니다. 자재? 전부 수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현대건설은 해냅니다. 한국에서 기술자 수천 명 보냅니다. 24시간 3교대 돌립니다. 공기 단축하고 품질 높이고 원가 절감까지 성공합니다. 세계가 놀랍니다. 주베일 성공 이후 뭐가 벌어졌냐? 중동 전역에서 러브콜이 쏟아집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하나건설 등등 한국 건설사들이 줄줄이 중동으로 넘어갑니다. 1976년 해외 건설 수주액 7억 달러, 1978년 78억 달러, 1981년 137억 달러, 5년 만에 20배 폭증입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중동 건설 시장의 절반을 한국이 차지합니다. 이때 벌어들인 외화가 한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됩니다. 중동의 오일머니가 한강의 기적을 완성시킨 겁니다. 이건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야 할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1970년대 중동 현장으로 간 한국 근로자들의 삶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사막으로 갑니다. 컨테이너 숙소에서 잡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일합니다. 50도 폭염 속에서 세보치를 나르고 콘크리트를 붓습니다. 왜 갔을까요? 돈입니다. 한국에서 버는 돈의 3배에서 5배를 중동에서 벌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집 사고 자식 교육시키고 빚 갚습니다. 개인의 희생이 국가 경제를 살렸습니다. 이게 우리 부모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낭만 없습니다.
땀과 모래와 외로움뿐입니다. 중동 건설 붐이 한국에 남긴 게 뭐냐? 돈만이 아닙니다. 기술입니다. 1970년대 중동 현장에서 한국 건설사들은 전 세계 인류 건설사들과 경쟁합니다. 미국 페테, 프랑스 부이그, 일본 다이세이 같은 글로벌 건설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처음엔 배웁니다. 그들의 공법, 프로젝트 관리 기법, 품질 관리 시스템 전부 흡수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추월합니다. 속도에서 이기고 원가에서 이기고 마침내 품질에서도 이깁니다. 10년 만에 학생이 스승을 넘어선 겁니다. 이 기술력이 지금 전 세계 건설 현장을 지배하는 K건설의 DNA가 됩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판이 바뀝니다. 중동 건설 붐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유가 하락, 걸프전 여파, 현지 건설사 성장 등등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한국 건설사들은 어떻게 했냐? 시장을 바꿉니다. 중동에서 동남아시아로, 동유럽으로, 중남미로, 아프리카로 펼쳐나갑니다. 전략도 바뀝니다. 단순 시공만 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설계부터 시공, 운영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턴키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1996년 완공. 당시 세계 최고층 빌딩입니다. 한국건설이 설계와 시공 전부 맡았습니다. 이때부터 게임이 달라집니다. 2000년대 초고층 빌딩 전쟁이 시작됩니다. 두바이, 쿠웨이트, 사우디,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이 다시 움직입니다. 이번엔 석유 시추가 아닙니다. 관광과 금융허브로 탈바꿈하려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필요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가장 큰 쇼핑몰, 가장 화려한 호텔, 이런 걸 원합니다. 한국 건설사들이 다시 중동으로 몰려듭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1970년대엔 하청 받아서 땅 파고 콘크리트 부었다면 2000년대엔 초고층 기술의 핵심을 쥐고 들어갑니다. 삼성물산이 2004년 부르즈 할리파 프로젝트를 따냅니다. 역사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부르즈 할리파, 높이 828m, 지상 163층. 2010년 완공 당시 세계 최고층이었고 2026년 지금도 여전히 세계 최고층입니다. 16년째 기록 보유 중입니다. 이 괴물을 누가 지었냐? 삼성물산입니다. 총 공사비 15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원 규모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숫자가 아닙니다. 기술입니다. 가적 28m 빌딩을 어떻게 세웁니까? 바람 압력, 지진 하중, 콘크리트 양생, 수지 공반 전부 다 새로 계산해야 합니다. 기존 공법으론 불가능합니다. 삼삼은 새로운 공법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 3일에 한 개층씩 올리는 초고속 공법입니다. 미쳤습니까? 맞습니다. 미친 속도입니다. 3일에 한 층 올리는 게 얼마나 빠른 거냐? 일반적인 초고층 건물은 한 층에 일주일 걸립니다. 부르즈 할리파는 그 속도를 절반 이하로 줄인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냐? 첫째, 콘크리트 배합을 새로 개발합니다. 사막 기후에서도 빨리 굳고 강도는 높은 특수 콘크리트입니다. 둘째, 점프폼 공법을 극대화합니다. 거푸집을 계속 위로 올리면서 작업하는 겁니다. 셋째, 24시간 3교대 시스템을 완벽하게 돌립니다. 낮에도 밤에도 공사가 멈추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불가능이 가능이 됩니다. 혁액 63층을 5년 만에 완성합니다. 세계 건설업계가 충격받습니다. 부르즈 할리파 완공 이후 뭐가 달라졌냐? 한국 건설의 브랜드 파워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전까지는 싸고 빠른 이미지였습니다. 부르즈 할리파 이후에 최고 난이도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이미지로 탈바꿈합니다. 초고층 빌딩 프로젝트가 나오면 발주처가 한국 건설사를 먼저 찾습니다. 왜? 검증됐으니까. 샵 28m를 세운 놈들이면 믿을 수 있으니까. 실제로 부르즈 할리파 이후 삼성물산이 수주한 초고층 프로젝트만 30개 넘습니다. 쿠웨이트,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등 전 세계의 한국산 초고층이 솟아오릅니다. 하나의 프로젝트가 산업 전체의 위상을 바꾼 겁니다. 2022년 3월 터키 차나칼레 해협에 다리가 개통됩니다. 차나칼레 1915 대교 주탑간 거리 2023m 세계 최장 현수교입니다. 이전 기록이 일본 아카시 해협 대교 1991m였습니다. 32m 차이로
1위 타란입니다. 누가 지었냐? SK 에코플랜트와 DLENC 컨소시엄입니다. 총 공사비 28억 달러, 약 3조 7천억 원입니다. 공사 기간 5년.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길이만 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차나칼레 해협은 지진대입니다. 강풍이 심합니다. 해류가 빠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짓기 어려운 곳 중 하나입니다. 그걸 한국이 해냈습니다. 차나칼레 대교 건설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 주탑 기초공사입니다. 해저 45m 깊이의 주탑을 박아야 합니다. 그런데 해저가 안반이 아니라 물은 퇴적층입니다. 게다가 지진 규모 7.5까지 견뎌야 합니다. 한국 건설사들이 해법을 찾습니다. 특수 케이슨 공법을 사용합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상자를 물 위에서 만들어서 해저로 가라앉힌 뒤 그 위에 주탑을 세우는 겁니다. 케이슨 하나 무게가 7만 톤입니다. 이걸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하게 위치시켜야 합니다. 조리와 바람을 이기면서 말입니다. 2년 동안 기초 작업만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합니다. 기술의 승리입니다. 하나칼레 대교로 한국은 교련 기술에서 확실한 입지를 굳힙니다. 세계 10대 현수교 중 한국 기업이 시공한 게 4개입니다. 하나칼레 대교, 이순신 대교, 광안대교, 인천대교, 화장교까지 포함하면 더 많습니다. 러시아 루스키 대교, 방글라데시 파드마 대교, 크로아티아 펠레샤츠 대교, 전부 한국 건설사 작품입니다. 왜 교량이냐? 교량은 건설 기술의 꽃입니다. 부조역학, 재료공학, 시공관리, 전부 최고 수준이어야 합니다. 한국이 교량에서 강하다는 건 종합 건설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증거입니다.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논쟁 끝입니다. 2026년 현재 한국 건설의 위치를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전 세계 해외 건설 수주 순위에서 한국은 5위권입니다. 1위는 중국, 2위는 미국, 3위는 프랑스, 4위는 독일, 5위 한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금액이 아니라 기술 난이도입니다. 중국은 물량 공세로 밀어붙입니다. 저가 수주로 시장을 먹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설계와 엔지니어링이 강합니다. 한국은 초고층, 초장대교, 플랜트 같은 고난이도 프로젝트에서 압도적입니다. 이익률도 높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 건설사 해외 수주 평균 이익률 8.2%, 중국은 3%대입니다. 의적 우위입니다. 한국건설이 지금 주목하는 시장이 어디냐? 첫째, 중동 재건입니다. 사우디 네온시티 프로젝트 5천억 달러 규모입니다. 한국 건설사들이 대거 참여 중입니다. 둘째, 동남아 인프라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베트남 고속철도, 필리핀 지하철 전부 한국 기업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셋째, 친환경 프로젝트입니다. 해상풍력, 수소 플랜트, 탄소 포집 시설, 이런 미래 먹거리에 투자합니다. 넷째, 원전입니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 한국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4세대 원전 기술로 세계 시장 재진입합니다. 시장은 계속 열립니다. 한국건설은 계속 뛰어듭니다. 물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현실적인 보정 과제들도 있습니다. 첫째, 중국의 저가 공세입니다. 중국 건설사들이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물량을 따갑니다. 가격 경쟁에서 버티기 힘듭니다. 둘째, 인력 부족입니다. 젊은 세대가 건설 현장을 기피합니다. 숙련 기술자,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셋째, 환율 리스크입니다. 달러 약세면 수주액이 쪼그라듭니다. 넷째,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운동정세 불안, 미중 갈등, 각종 분쟁이 프로젝트를 중단시킵니다. 이 네 가지는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하지만 한국건설이 50년간 위기 때마다 뭘 했습니까? 돌파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돌파하냐? 기술 혁신입니다. 한국 건설사들이 지금 투자하는 분야가 뭐냐? 첫째, 디지털 트윈입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가상으로 완벽하게 구현합니다. 시공 오류를 사전에 잡습니다. 둘째, AI 기반 공정관리입니다. 인공지능이 최적의 공정을 계산하고 자재 투입 시기를 예측합니다. 효율이 30% 올라갑니다. 셋째, 모듈러 공법입니다. 공장에서 미리 만든 유닛을 현장에서 조립합니다. 공기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넷째, 로봇 자동화입니다. 용접, 타일 시공, 외벽 청소까지 로봇이 합니다. 인력 부족 문제를 기술로 극복합니다. 이게 K건설의
다음 무기입니다. 인력 문제는 기술만으론 안 됩니다. 사람도 키워야 합니다. 한국 건설사들이 뭘 하고 있냐?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지에서 젊은 인재들을 선발합니다. 한국으로 데려와서 3년간 훈련시킵니다. 언어기술, 안전교육 전부 제공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투입합니다. 이들은 한국 건설의 새로운 피가 됩니다. 동시에 자국으로 돌아가서 한국 건설 프로젝트의 가교 역할을 합니다. 윈윈입니다. 2025년까지 이런 방식으로 육성된 해외 인력이 2만 명 넘습니다. 이게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입니다. 단기 땜질이 아닙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965년 태국 고속도로 62km로 시작한 한국 해외 건설이 2026년 오늘 누적 수주에 9,600억 달러를 찍었습니다. 61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한국 건설이 한 일이 뭡니까? 사막에 도시를 세웠습니다. 바다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놓았습니다. 하늘을 뚫는 빌딩을 올렸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지었습니다. 지하철을 깔았습니다. 댐을 박았습니다. 공항을 건설했습니다. 세계 곳곳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벌어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술로 세계를 정복한 이야기입니다. 땀으로 국격을 높인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K건설의 진짜 의미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중국의 추격이 거세집니다. 신흥국들이 자국 건설사를 키웁니다. 기후변화로 프로젝트 리스크가 커집니다. 하지만 한국건설은 늘 그래왔듯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겁니다. 디지털 기술로 무장합니다. 친환경으로 차별화합니다. 원전으로 재도약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50년간 쌓아온 신뢰입니다. 약속한 날짜에 완공합니다. 약속한 품질을 지킵니다. 약속한 예산을 지킵니다. 이 신뢰가 다음 50년을 보장합니다. K건설의 다음 챕터 지켜보십시오. 더 높이, 더 길게, 더 강하게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숫자로 이야기했습니다. 9,600억 달러, 1,280조 원, 828m, 2,023m 이런 숫자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 뒤에 진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70년대 중동 사막에서 땀 흘린 노동자들, 밤샘 설계한 엔지니어들, 위험을 무릅쓴 현장 관리자들, 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흘린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오늘의 K건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이유입니다. 세계가 경악한 K건설의 위력, 이제 아시겠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